안녕하세요. 컴도사 초이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 2018년 1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과목만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목만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엑셀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을 알아야 답이 2번이어도 2번인 이유를 아는 거지,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부분합을 실행했다가 부분합을 실행하지 않고 원래로 되돌린다. 이게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게 처음 상태의 표로 돌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모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직급별로 부분합을 처리할 겁니다. 먼저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을 해야겠죠. 직급의 오름차순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끼리끼리 모이겠죠. 과대, 사사, 주인까지요. 데이터 부분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으로 합계를 낼 거예요. 판매 금액의 합계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원위치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다시 데이터의 부분합을 가서 모두 제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상태의 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답은 4번이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은 함수를 두 개를 쓸 때 기존에 있는 함수를 유지한 채 함수를 추가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는 거예요. 얘를 체크하면 함수가 계속 하나만 나오고 기존에 있는 건 없어지는 거죠.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할 항목을 없음으로 하고 한다. 이렇게 그룹 해제를 선택하고 부분합에서 선정된 그룹을 모두 해제한다. 이건 저도 뭐 잘 안 해봤지만, 그룹할 항목을 없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맨 위에 대화 상자를 말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뭐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룹할 항목. 근데 여기 없음이 없거든요.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촉으로 얘는 답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윤곽선 데이터 탭에서 그룹 해제를 선택을 하여 부분합에 설정된 모두 해제한다. 이건 제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터에 어디로 가라고 했는가 볼게요. 윤곽선 그룹에서 그룹 해제, 그룹 해제, 행, 데이터 그룹 해제, 열.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원래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그룹을 자동으로 하는 방법과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분합 같은 경우는 그룹에 대한 서머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렬을 하고 이제 하나의 행을 비행을 넣어놓고 그때 이제 그룹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것이 수동으로 하는 방법인데, 부분합에서는 그런 게 안 되고 수동으로 했을 때만 그룹 해제가 먹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항목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머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커말 2급에서는 부분합만 하고요. 가끔 필기에서 나온 게 그룹이 있어요. 그룹. 그럼 부분합이라는 것은 뭐고, 부분합은 뭐냐? 이것을 끼리끼리 모이게 해서 밑에 서머리 요약을 나오게 하는데, 자동으로 하겠다 그러면 부분합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룹은 이제 수동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정렬도 수동으로 해야 돼. 뭐 정렬은 얘도 하지만 플러스 뭐 아래에다가 비행을 삽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함수를 사용하고 이런 것을 수동으로 한다. 그걸 의미를 하는 게 이제 그룹입니다. 그때 그룹을 한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이 되지만 부분합에서는 그룹 해제가 의미가 없다.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도움말에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답은 모두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실기 볼 때도 많이 얘기해 드릴 건데, 강사분들이. 예. 자, 22번은 이제 키포인트가 피벗 테이블이에요.
답은 이제 과거에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그냥 일반 차트로 바뀌는 거죠. 삭제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1번 같은 경우나 2번 같은 경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3번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요.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피벗 테이블을 새로운 시트로 한번 삽입 피벗 테이블 해서 먼저 결과부터 알려드리면요. 피벗 차트를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해서 새 워크시트로 만들 거고요. 제가 부서명에 따른 판매량을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두 개의 부서가 있죠. 자, 이걸 이렇게 삭제를 해서 지웠습니다. 그러면 피벗 차트가 지워지지 않고 일반 차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피벗 테이블만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원명에다가 판매량을 이렇게 하고 부서명으로 할까요? 직급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를 분석을 할 수 있다. 행과 열 레이블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부서명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오고 다시 부서명을 이쪽으로 빼고 직급으로 가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요거 같은 걸 우리가 교차 분석 크로스 분석이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대리하고 관리부가 만난 이런 걸 교차 분석.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것은 대분류 중분류 분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추 이게 확장 축소 단추라고 합니다. 플러스가 되면 하위 항목을 가려서 숨겨서 안 보여주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하위 항목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것까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즉 개발부 주임에 대한 데이터가 필터링 돼서 새로운 시트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숫자 값을 여기를 말고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개발부 주임 이렇게 나오죠. 한번 더 해볼까요? 과장 관리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과장 관리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값 영역의 특정, 값이라는 건 숫자 값이 있는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세부적인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서머리가 아니라 세부 항목 가져와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고급 필터를 안 써도 되겠죠.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 그죠? 그 다음에 행과 열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맞죠? 4번은 틀렸으니까 답이 4번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3번의 포인트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목표값 찾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을 목표값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총합계, 아래 견적서에서 총합계라고 하면은 이 총합계 자체가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겠죠. 이게 수식이에요. 그리고 수식의 변경값, 목표값을 117만원으로 줬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D6은 이제 할인율이라는 셀 값이거든요. 이렇게 D6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수식이고요. D6이면은 요거입니다. 하드디스크의 할인율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수식이 들어가 있는 당연히 합계니까 수식이죠. 수식은 이쪽 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 어떤 값을 제시를 해서 그 제시된 목표값에 맞게 계산에 참여하는 셀 값의 변화를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게 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참여하고 또 다시 참여해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찾는 값은 여기다가 직접 117만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셀 주소를 사용을 못하니까요. 타겟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드디스크
D6셀이라고 되어 있죠. 단가가 아니고 할인율이니까 D6셀을 여기다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D6 이렇게요. 여기는 F2. 그래서 뭐 절대 참조가 오든지 상대 참조는 오든지 상관이 없으니까요. 수식은 F2가 오는 거니까 이 두 개는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값을 바꾸셀 타겟은 D6 맞고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여기는 틀렸어요.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이게 서로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더하기 2가 3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5가 되려면, 즉 수식이잖아요. 3은 수식에 어떠한 값을 변동을 줬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값의 예측을 어떻게 바뀌는지 변화를 예측을 하자.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목표값 찾기예요.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 정리하는 거, 목표값 찾기가 시험에 나오면 어떤 게 또 추가적으로 나오냐, 값을 바꿀 셋, 즉 타겟은 한 개밖에 안 돼요. 여기 두 개를 잡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 한 개만. 그 다음에 찾는 값은 반드시 셀 주소를 사용할 수 없고요. 값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사용 못하죠.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정리가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4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도 좀 문제가 좀 더러워졌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오름차순 정렬 순서를 물어본 문제인데요. 키포인트는요. 보통 과거에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오름차순이면은 가장 위에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값이 나왔어. 트루 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류값, 수식의 오류죠. 그 다음에 빈셀, 즉 공백셀이라고 하죠. 빈셀. 이렇게 나온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수문을 여는 손오공 그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장난 한번 친 게 뭐냐, 문자의 순서가 나왔었어요. 소문자, 대문자, 한글, 이런 형태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오름차순이니까 이전 날짜부터 최근 날짜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날짜의 일렬번호로 환산을 해서 정렬을 하는데, 과거의 날짜가 일렬번호의 숫자가 작아요. 그리고 최근 날짜가 일렬번호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한번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전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폴스 다음에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F가 먼저 나오고 true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영어의 영향을 좀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는지, 당연히 또 음수부터 양수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빈셀이 가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테스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빈 셀은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비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블록을 잡고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름차순. 확인하시면은 숫자, 그 다음에 날짜, 문자, false true, 빈 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오름차순을 한다고 하면, 내림차순을 한다고 해도 딴 건 신경 쓰지 말고 빈셀이 맨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가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 문제를 이제 저도 엑셀을 어느 정도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 드리는데, 가끔은요 진짜 쓸데없는 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5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의 포인트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 핸들을 하는 거죠. 결과는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요. 먼저 말씀을 하고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채우기 핸들을 두 개를 잡고 일반적으로 컨트롤을 안 누르고 하게 되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뺀 것만큼 더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더해져서 6, 4, 2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냥 무조건 복사가 돼요. 또 읽기가 좀 그러네요. 18, 18, 18, 18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A5셀에서는 18, 10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18, 18 바뀌죠? 자, 이번에는 제가 그냥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씩 더해지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그래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6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의 키포인트는 표시 형식에 대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도 좀 디테일한 걸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시면은 뭔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먼저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반 형식으로 써놓고요. 곧 있으면 이걸 이제 표시 형식에서 바꿀 거예요. 숫자로 바꾸겠다. 그러면 홈 탭에 가서 표시 형식의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를 겁니다. 단축키 컨트롤 1번을 써도 되죠. 숫자에 가시면은 이렇게 천 단위 쉼표도 할 수 있고 소수 자릿수도 지정해 줄 수 있고 음수의 형태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차이가 뭐냐, 통화하고 차이는 이 원화 표시를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에 가면 이제 소수 자릿수도 할 수 있고 천 단위 표시가 자동으로 나오고 음수 표시 형식도 설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화 기호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는 뭐냐, 통화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 음수를 표시하는 방식이 없고요. 또 0을 마이너스로 표시해 준다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이픈이죠. 그 다음에 통화 표시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셀의 너비가 벌어지면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숫자로 놓고 얘는 회계로 놓고 아니 통화로 놓고요. 그냥 이렇게 얘는 회계로 놓고 자, 0이 통화는 0이 0이 나오고 회계는 0을 마이너스로 표시해 준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에 대한 형식이 얘네들은 뭐 빨간색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한번 바꿔 볼까요? 이렇게 얘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가서 한번 바꿔 보시면은 이게 음수다 이 말이죠. 근데 얘는 음수에 대한 형식이 없어요. 그리고 통화하고 너비를 넓혀보면 통화 표시가 따라다니는데 회계는 너비를 넓히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를 좀 아시고요. 그리고 아무 열너비를 고정하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열너비를 세팅을 안 한 곳이고 기본적으로 열너비가 설정되어 있는 값에 0.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 이제 소수부가 표시되지 않는 곳에서 반올림이 표시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러면 0.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시면은 너비가 늘어나지 않고 그 너비를 유지한 채로 소수점 자릿수가 더 많이 줄어들죠.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한 너비만큼 반올림이 된다 맞고요. 셀의 왼쪽 끝에 표시되며 통화키호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회계 형식은 음수를 표시 형식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고 맞죠? 0이 하이픈으로 표시된다. 이것도 맞고 숫자 형식은 음수의 표시 형식을 빨간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셀의 왼쪽 끝에 표시되며
셀의 왼쪽 끝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읽었네요. 제가 원화 표시가 숫자를 따라다니죠. 틀렸네요. 요거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따라다니고 얘는 넓어지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7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도 참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것도 뭐하러 이런 문제를 냈는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찾기 및 바꾸기 대화상자인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찾을 내용에는 와일드카드 2개가 있죠. 원래 3개인데 자격증은 2개만 가르치겠습니다. 별표하고 물음표하고 이제 하나 더는 그냥 딜트라고 합니다. 물결이 있는데 요 2가지가 말하는 거고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 여러 글자를 찾을 수 있고, 물음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딱 한 글자만 대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서식, 특정 서식을 지정해 가지고 빨간색 글자나 아니면 굵게 처리된 글자를 찾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뭐가 틀리냐면 숫자 셀을 제외한다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서식에는 그냥 글꼴이나 아니면은 글꼴에 굵게 뭐 빨간 색깔 기울게 그런 형태로 찾는 거예요. 기울인 글자만 찾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틀렸고요. 범위는 하나의 시트만 찾을 수 있고 여러 시트인 올 시트죠. 전체 통합 문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찾기 하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다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엑셀로. 컨트롤 F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옵션을 누르시면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시트만 찾을 거냐 아니면 범위죠. 모든 시트를 다 찾을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면 특정 지정된 서식이나 이렇게 셀 서식에 관련된 걸 찾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는 0을 제외할 수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모두 찾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2, 3, 2, 5, 6 이렇게 있다. 2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쓰고요. 이렇게 해서 2를 찾는다 그러면 이제 모두 찾기 하면 이렇게 모든 찾는 셀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셀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6은 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이런 보기를 왜 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8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8번은 이제 수식을 물어보는 거죠. 함수식, 포커스가. V 아니면 H인데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에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데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C2와 G3 범위를 참조하여 그래서 이렇게 나온 범위를 우리가 조건표 또는 참조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조표를 보고 현재 수식을 작성하는 테이블을 우리가 원테이블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V와 H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원테이블을 보지 마시고 참조표, 즉 참조 테이블을 보시면 나열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첫열에 제목이 나오고 가로로 길게 나왔다. 그러면 가로로 길게가 원래 H, 이 호라이젠탈의 수평을 의미하거든요. 그때는 H 룩업을 쓰시고, 만약에 첫 행에 제목이 나오고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길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이제 V 룩업을 쓰셔야 돼요. V가 버티컬 세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V 룩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 4번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는 뭐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제 하나 true인지 false인지만 보시면 다 똑같으니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true일 때를 우리가 유사일치라고 하고요. false일 때 정확한 일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6이라는 걸 찾아라 그러면 만약에 false였다 그럼 저는 false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소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76만 찾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냥 바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NA 참조 오류를 뿌리고 그냥 끝나는 게 이게 기본적인 동작이죠. false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것만 찾는다. 정확한 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true는 유사일치인데 만약에 여기다 true를 쓰거나 생략을 하거나 2를 쓰게 되면 똑같은 거고요. false 대신에 0을 써도 됩니다. 자, true를 쓰게 되면 저는 대나무라고 가르쳐요.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76도 마찬가지로 76을 찾아요. 근데 없죠. 그럼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얘가 융통성을 발휘해서요. 이제 비슷한 값을 찾는데 어떻게 잡냐면 76보다 작은 값들을 찾아요. 하나, 둘, 세 개. 이 중에서 최대값 70을 선택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true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vlookup이니까 틀렸고 true가 나와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29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조건부 서식이 키포인트인데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또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건 어차피 공부해도 나오지도 않고 설령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적게 나온 사람이나 적게 공부한 사람이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이제 소위 말하면 더럽고 치사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왜 내는지. 그냥 이걸 할 거에는 그냥 다음 더 나올 만한 것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면 홈탭에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여기 세 규칙을 실행했을 때 이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다음에 포함된 셀 서식 상위 하위 수준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 고유 중복 수식을 사용한다. 요거거든요. 요거를 모르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외우는 것도 너무 많은데. 보시면은 이제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셀의 서식을 지정하겠다. 이게 없거든요. 감은 있죠. 족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 있지. 여튼 1번입니다. 이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그런 여지가 없네요.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30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자, 매크로 이름을 입력을 할 때는 여기다 쓰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매크로 이름 규칙이 있죠.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그죠?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띄어쓰기 공백을 허용하지 않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크로 이름은 고유하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수문자로는 언더바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에서는 영어만 가능하다. 그래서 대문자가 올 때는 컨트롤 시프트 대문자, 소문자가 올 때는 컨트롤 소문자, 그렇게 된다는 거. 영어 외에 숫자 같은 경우 올 수가 없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그 다음에 개인용 매크로. 모든 엑셀 파일에 매크로를 저장하겠다. 그럼 개인용 매크로를 저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설명은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충 설명. 실행이 되지 않고 매크로를 설명해 주는 문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어 구분 기호로 밑줄을 사용한다. 밑줄은 가능합니다. 언더바라고 하죠. 이렇게 저희가 그 통신이나 할 때, 인터넷 할 때 이렇게 하는 요게 언더바예요.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사용 가능하면 맞습니다. 대문자는 컨트롤 시프트고 소문자는 컨트롤입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모든 엑셀 문서에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매크로를 작성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게 현재 통합 문서예요. 개인용 매크로로 저장해야
모든 문서에 다 엑셀 문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할 때 사용하며 실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주성문 보충 설명이죠. 매크로에 직접 할 때는 이제 어퍼스트로피를 써서 입력을 하죠. 이제 커마 1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 알아야 되는데 2급은 모르셔도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현 세개 종류가 3개가 있는데 현자는 외우지 말고 세자도 외우지 말고 개인용 매크로만 외우세요. 개인용 매크로로 저장하면 모든 엑셀 파일에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1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31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 좀 전에도 매크로를 풀었는데 매크로 작성 대화 상자고 여기서는 이제 실행 대화 상자예요. 그래서 실행할 수 있고요. 전체를 또 한 단계씩 실행하면 이제 한 줄 한 줄씩 실행이 돼서 원래 비주얼 베이직 언어가 이제 필기 시험에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인터프리터 언어거든요. 그리고 만들기 단추를 누르면 이제 새로운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말만 번지를 했지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도 위치를 좀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옵션에 가시면 새로운 매크로 이름은 못 바꿔요. 이름은 고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기 키하고요. 그 다음에 주석, 보충 설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엑셀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 실행, Alt F8도 과거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단축키. 그러니까 좀 같이 외워두시면 좋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3개가 뜨고 얘는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여기 실행이 전체 실행 한 단계씩 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누르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수동으로 직접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삭제는 제거하는 거고 옵션을 누르면 바로 가기 키하고 설명만 지우는 거지 변형하는 거지 매크로 이름은 못 바꿉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만들기는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최우성 강사 이렇게 써야만 기존에 있는 매크로하고 다를 때만 만들기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 얘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본인이 매크로를 직접 여기다 타자를 써야 되죠. 뭐 변수 선언을 하고 명령문 하나하나씩 이렇게 치셔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엑셀에서 여기를 저희가 빠른 실행 도구 상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하고 별개죠.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보기에 좀 헛소리를 해놔 가지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2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식인데 함수식 choose 함수가 나왔어요. 자, choose 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실기를 많이 해보신 분은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인수가 인수 위치 번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choose 하시고요. 세모의 위치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자 목록이 올 때는 큰 따옴표를 하는 거고 목록 1, 목록 2, 목록 3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길어지니까 목록 3 이렇게 쓰게 되면 만약에 이 인수 위치 번호가 1이 나오면 1번을 선택하고 2가 나오면 2를 선택하고 3이 나오면 요 끝에 있는 4번째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choose 함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위치 번호에 따른 목록 위치 번호에 따른 해당 목록을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랭크 함수로만 나왔을 뿐이니까 이 랭크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D2가 이제 이걸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 세 번째 인수가 생략이 되면은 0, 큰 수가 1등일 때 사용하는 0입니다.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3등, 4등이 되겠네요. 92점이 3등이니까 세 번째 영광이 나오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만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1일 때 앞에 거, 2일 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쉬워요. 오히려 함수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3번입니다. 자, 33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쓸데없는 문제 같아요. 예, 차트를 저희가 선택하면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추가적인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때 레이아웃이라는 레이블 그룹에 가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냐, 뭐냐 물어본 거죠. 예, 거기 가면 범례하고 저기 차트 제목하고요. 그 다음에 축 제목,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이게 왜 나왔어? 아무튼 답은 4번인데요. 예, 레이블 표시나 그런 것들을 데이터 표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엑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중요한 문제 놔두고 이런 걸 내는 것도 참 희한해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차트를 좀 빠르게 좀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디자인 가시면 레이아웃, 서식, 차트를 선택해야 나오는 메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거요. 네, 차트 제목은 말 그대로 위에 나오는 차트 제목이고요. 뭐 한번 넣어봅시다. 뭐 차트 위. 그 다음에 축 제목은 이제 기본 가로가 X축이니까 요거. 또 기본 세로면은 Y축이니까 이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가로로 세로로 또는 예, 회전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범례. 예, 범례 위치 조정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보내볼게요. 범례.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는 거, 값 표시하는 거죠. 예, 끝에 이렇게 이게 레이블이에요. 일면 명찰이죠. 예, 데이터 표 이렇게 데이터 표가 요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조금 해드렸는데 이렇게 글씨를 조금 작게 하면 다 제대로 보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답이 뭐 텍스트 상자.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좀 웃었습니다. 뜬금없이 텍스트 상자가 나와가지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4번입니다. 34번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과거에 많이 나온 부분인데, 이 밸류가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밸류로 답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하나씩 보여드리고 해석을 하고, 답은 이제 4번이에요. 그러니까 밸류라는 오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밸류 오류가 가장 많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안 해오시는 게 좋죠. 이거 아닌 것을 고르시면 밸류가 돼요. 특히 밸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류는 뭐냐면 피연산자의 숫자 대신에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잘못된 인수를 사용하는 거죠. 피연산자에 또는 인수에. 그런 경우가 밸류입니다. 또는 뭐 배열 수식에서도 오류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2급이니까 얘기를 안 할 건데요. 이걸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 걸 똑바로 외우시면 돼요. 디비전 0도 하나밖에 없고 네임 오류 이렇게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디비전 0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12 나누기 0 이렇게요. 분모가 0이다 했어요. 너는 나누기를 했는데 디비전이 나누기거든요. 0으로 나눴어 그런 말이에요. 또는 빈 셀이 계산에 참여할 때 0이기 때문에 아무런 값이 없는 셀을 나누게 되면 0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넘이라는 건데 넘이 뭐냐, 아웃 오브 랭지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를 초과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를 표시하는 함수가 있어요. sqrt라는 함수가 있는데 루트 안에는 원래 양의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인수에 뭐 2나 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음수를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 이렇게 아웃 오브 랭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도 제곱 승수 제곱근인데 뒤에 이제 너무 많은 숫자를 여기다 이게 미수 지수인데요.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되네. 천승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웃 오브 랭지 엑셀에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sqrt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다 문자를 넣게 되면 이제 아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숫자가 나와야 될 그런 인수 h에 문자가 오는 경우가 밸류예요. 그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1 더하기 최우선 어떻게 더해요?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네임 오류는 뭐냐면, 문자하고 결합 연산자가 있어요. 뭐 할까요? 문자는 큰 따옴표를 해줘야죠. 최우성하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강사, 이렇게 문자에 대입을 할 때는 직접 수식에 큰 따옴표를 해야 되는데, 큰 따옴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네임 오류가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에러인데 정확히 하나밖에 없는 것들, 특히 네임 오류나 디비전 0이나 또 REF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고, 밸류는 이제 여유가 되면 외우고 나머지 아닌 것을 고르셔도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잘못된 피연산자 인수에 사용한다 이 말은 숫자나 논리값을 또는 날짜를 받아야 될 곳에 문자를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35번 문제네요. 35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dAverage는 첫 번째 온수가 데이터베이스의 이니셜이니까 전체 표를, 제목을 포함한 전체 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4부터 E10까지 전체 제목을 포함한다는 거. 유일하게 함수 중에서 아마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격증에서요. 그 다음에 수학량이라고 하면은 이게 열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열이라 그러거든요.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직접 큰 따옴표로 써줘도 되고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열이죠. 이 범위에서. 그래서 4열이라고 열번호를 써도 되고, 셀 주소가 D4네요. D4라고 쓰셔도 됩니다. 필기하실 분은 이렇게 세 개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기는 제가 볼 때는 V룩업 때문에 4번을 공부하시면 좋죠. 4를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A1부터 AC가 조건이라 그러거든요. 계산열 조건. 조건은 셀 주소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A1부터 C2가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급 필터하고 똑같아요. 나무가 배고요. 옆에 나오면 AND죠. 높이가 10에서 20 사이다.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저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확량 결국 해석해 보면 나무가 배이고 높이가 10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20보다 작은 4개가 골라지겠네요.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도 사과 체리니까 아니고, 얘 2개만 남겠네요. 수확량의 합을 구해라, 평균을 구하라. 그러니까 14하고 10이 더해지니까 24고요. 나누기 2 평균이니까 이 2개니까, 그러면은 12가 나오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6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36번도 과거에 한번 나온 문제고, 이것도 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면 제어라고 하면 이제 모니터에 있는 보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의 확대 축소는 워크시트에서 더 크게 또는 작게 눈 나쁜 사람을 위해서 보게 하는 거지, 실제 인쇄할 때는 화면의 크기로 인쇄된다. 설정된 화면 크기. 이게 인쇄할 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쇄할 때는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면 확대 축소는 그냥 눈 나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답은 뭐 1번이네요. 그럼 벌써. 리본 메뉴는 화면 해상도와 엑셀 창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메뉴의 위치가 조금 세로로 쓰거나 가로로 넓어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블록을 본 후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누르면 그 워크시트의 영역이 전체 창에 보여지게 된다. 맞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실습을 해야 되고 2번도 실습을 해야 되고, 리본 메뉴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작업이 불편할 건 리본 메뉴를 더블클릭해서 리본 메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본 메뉴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먼저 이걸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F1을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리본 메뉴를 탭 메뉴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숨었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고 4번은요. 그 다음에 리본 메뉴가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제가 얘를 조금만 더 줄이면 리본 메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위치가 보이세요? 바뀌어서 나오게 된다.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거하고 요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고 보기에 가면은 여기 없나?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선택 영역 확대 축소. 얘를 누르면 얘가 보여지는 것이 100% 완전히 보여지게 제가 스스로 확대나 축소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때가 250이 되겠네요. 완번에 보여지는 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하게 되면 더 넓어지겠죠. 더 하고 이 정도 하시면 또 이제 줄어들겠죠. 이렇게요.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지금 보기에 있는 것이 최소 10에서 최대 400까지 되거든요. 이것도 과거에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눈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 인쇄 확대 축소하고는 달라요. 인쇄 확대 축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 이렇게 배율, 이게 인쇄 확대 축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정하는 거지 얘하고 별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에서 최소 10에서 400까지 밖에 안 됩니다. 제가 500을 입력했더니 지원이 안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이것은 당연한 걸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한번 실습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뭐 나머지들은 그냥 그럭저럭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7번은 차트에 관련된 문제고요.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이렇게 막대하고 선이 같이 그려져 있고 축이 두 개면 이걸 이중주곤화평이라고 하는데요. 이 왼쪽 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본 세로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막대가 오고요. 오른쪽을 우리가 보조 세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100% 선이 오죠. 그래서 합계가 현재 보조축이 맞고요. 범례 위치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범례인데 맞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계열의 한길수가 이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인데 140이 하반기가 아니라 현재 보면은 요 점에 대한 선그래프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아니라 얼핏 읽으면 뭐 틀릴 수도 있겠네요. 위치가 비슷해서 합계 계열이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하반기는 바로 위에, 바로 아래, 가운데, 아래쪽 이렇게 네 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그림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40은 보조축의 주단위, 눈금 사이의 간격을 주단위라고 하는데 이거 40 맞고요. 기본 세로에서는 10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8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은 조금 난해한 문제, 이게 2017년 이외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그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보기를 두 개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네. 자, 먼저 실습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날 뭐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냥 있냐 없냐만 확인하시면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기에 가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일단 얘가 좋은 게 머리글 바닥글을 빨리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눈금자가 나와서 센치로 이렇게 환산해 줄 때가 좋습니다. 가끔 그 네이버의 지식인에 이제 요셀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예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자로 나오니까, 자, 그거보다는 요거에 관련된 걸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다 머리말을 빨리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최우성
강사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를 제가 한 16 정도로 굵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이 생겨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머리끌 바닥끌 요소에 가면은 뭐 이거 대화상자에서도 이걸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머리끌 바닥끌을 넣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가시면 또 그 제공하는 머리끌 바닥끌을 또 여기서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요 네 가지도 또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나오니까 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는 쉬운데 이 두 개가 이제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글을 입력할 때 아까 보기 4번에 보시면은요, 빠르게 입력하고 이제 필요가 없다, 다 입력을 했다 그러면 셀을 선택하면 머리글 입력이 완료가 되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4번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워크시트 위쪽에 머리글 영역을 클릭하면 리본 메뉴에 머리글 바닥글 도구가 표시된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도구 디자인 탭에 머리글 바닥글 그룹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있냐 없냐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1번이 이제 저희가 꼭 배워야 될 부분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인쇄를 확대를 할 때요, 제가 200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글도 미리 보기 할 때 같이 확대되고 또 축소하면은 같이 축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머리글이 이렇게 커졌죠. 그죠? 다시 가서 얘를 해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 지금 현재 140이 200이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가보시면은 머리글이 이렇게 확대 축소가 안 되는 거죠. 인쇄 축소했을 때 미리 보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확대될 거냐, 이해 가시나요?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얘가 이제 정확하게 사용법을 알아요.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라는 게 체크가 돼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일단은 다시 100으로 한번 환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서 저희가 좀 작게, 여기에 여백선이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머리글 바닥글도 같이 이 여백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원위치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 가서 얘를 맞추기를 하면은 같이 따라다니는 거고, 해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해제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머리글은, 즉 여백은 안으로 들어가지만 머리글은 그대로 존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글을 폭넓게 사용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지,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그냥 확대 축소만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글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옵션의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를 해제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체크를 해야 되냐, 체크를 하지 않아야 되냐, 그런 문제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여하튼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지. 요즘은 트렌드가 아주 디테일하게 뭐 다루는 걸, 이것도 상설에서 이렇게 진짜 나오는 건지 전기만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9번도 역시 인쇄 문제입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시트에서 할 수 있는 것, 메모는 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와 인쇄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금선은
눈금선을 체크를 하면 인쇄를 셀의 값이 입력이 돼야 될 대신에 인쇄 여부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인쇄 영역은 특정 부분만 인쇄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해주면 그 부분만 인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쇄 영역 내에 포함된 숨겨진 행과 열도 인쇄가 된대요. 그건 아니고 행이나 열을 숨기면 무조건 인쇄가 안 돼요. 인쇄 영역을 설정하지 하던 안 하던 관계없이.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간단하게 인쇄하게 되면 차트나 도형과 그림과 같은 개체와 선여, 테두리 있죠. 셀 구분선에 입력된 테두리 같은 걸 제외하고 텍스트만 인쇄가 됩니다. 이게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본으로 돌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요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걸 말하는 거죠. 인쇄 영역 설정하면은 행과 열에 숨긴 거에 관계없다. 아까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뭐 눈금선 체크하면 눈금선도 셀 구분선도 인쇄를 할 수 있다 없다. 간단하게 인쇄하면은 체크하면은 아까처럼 개체나 셀 구분선의 색들이 안 나오고 행렬 머리글에 체크하면 이런 것도 인쇄할 수 있다. 책 쓸 때. 그리고 메모도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시트 끝에서 한 장 더 뽑아서 마치 한글의 미주처럼 몰아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하려면 메모를 표시한 상태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어갈 때 제목이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도 반복이 되게 하려면 이제 반복할 행이나 열을 입력을 하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과 열을 숨기면 무조건 인쇄 영역 설정에 관계없이 인쇄가 안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요거도 차트에 관한 건데요.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한 걸 물어봤어요. 차트 종류에 대한 그 특징이나 용도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게 나오지. 하여튼 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문제의 포커스가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포면형 차트는 뭐 두 데이터의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트를 삽입을 하고 가서 눌러 보시면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하튼 그런 것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표면형은 저도 잘 안 외워져요.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는 외우고 있습니다. 방사형 차트는 이 소위 거미줄 차트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습지 비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방사형은 여러 개의 항목을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우열이 즉 우수하고 열등한지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거미줄 그래프예요. 근데 이 거미줄 그래프는요 분산형이 아니거든요. 분산형은 x도 숫자고 y도 숫자고 해서요 이 숫자하고 교차하는 점에다가 점을 찍어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비례.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반비례. 즉 두 숫자 값에 대해서 두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 비례와 반비례. 항목과 축 간에 이것을 분석하는 데 쓰는 게 이제 분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x, y가 숫자라는 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분산형 차트에 하나 더 있는 게 거품형이라고 해서요. x도 숫자, y도 숫자인데 그 교차점에서 거품의 크기가 크면은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 값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 차트 그러면 이제 거품형, 세 거품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틀렸어요. 1번은 정확하지는 제가 모르겠고 3호 확실하게 틀렸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산형 차트는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이제 과학용이나 공학용에서 이런 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상관도 분석이라고 하나요? 상관도.
그 다음에 이중축 혼합형은 아니고, 이중축은 양쪽 계열이, 이게 기본 세로라고 하고요. 이것을 보조 세로라고 하는데, 보조가 보통 선이 나오죠. 이 보조의 서로 기본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 데이터 값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단위를 사용할 때 축을 두 개로 분리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외우시고요. 그 외의 것은 아닌 거다 모르면 삼각형 애매하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